저 산 너머 잃은 노인에게 시집을 가거라.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약 사발을 받아든 아버지가 18딸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소은은 백발 노인이 사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으로 두말 없이 걸어 들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곱게 자란 대감집 교수가 늙은이의 첫날 밤 신부가 되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필 그 노인을 점찍은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 숨어 있었지요. 어째서 대감은 딸을 낯선 늙은이에게 보내며 그것이 살길이라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움막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소은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깊고 애틋한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응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솟을 대문이 딸린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으니 바로 임대감의 집이었지요. 임대감의 이름은 임강덕이라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올라 벼슬길에 들었으나 워낙 고든 사람이라 권세에 아첨할 줄을 몰랐지요. 그리하여 높은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늙어서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와 글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임대감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대응골에 임대감이 계신 한 이 고을에 억울한 일은 없을 게야. 가난한 이가 송사에 휘말리면 임대감이 앞장서서 글을 써주었고 굶는 집이 있으면 곡간을 열어 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임대감을 어버이처럼 따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임대감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소은이라 하였습니다. 눈썹은 가는 붓으로 그린 듯 또렷하고 눈동자는 가을 물처럼 맑은 처녀였지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글을 배워 웬만한 선비보다 물리가 트여 있었지요. 임대감은 그런 딸을 두고 이따금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능히 정승판서가 되었을 것을. 그러면 소은은 곱게 눈을 내리깔고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소녀는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사옵니다. 아버님 곁이 천하에서 가장 좋은 자리이옵니다. 그 말에 임대감은 더욱 흐뭇하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지요. 이 집에는 또 한 사람 늙은 유모 갑순내가 있었습니다. 소은을 갓난쟁이 적부터 품에 안고 키운 사람이라 소은에게는 어미나 다름없었지요. 소은의 어머니는 소은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니 그 빈자리를 갑순내가 메워온 셈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임대감의 집은 비록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정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곳이었지요. 임대감의 집에는 한 가지 더 남다른 인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 임대감이 벼슬에 있을 적에 거두어 가르친 제자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한결이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떠돌던 것을 임대감이 그 됨됨이를 알아보고 집으로 들인 것이었지요. 한결은 짙은 눈썹에 형형한 눈빛을 지닌 청년으로 말수가 적고 속이 깊어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을 보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임대감은 이 제자를 친아들처럼 아꼈지요. 글과 무예를 함께 가르쳤고 사람의 도리를 일렀습니다. 한결 또한 스승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임대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바람이 자라났습니다. 딸 소은과 한결을 짝지어 주고 싶다는 바람이었지요. 한결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그 고든 마음과 깊은 뜻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임대감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소은이 15되던 해임 대감은 두 사람의 혼약을 맺어주었지요. 한결아, 소은이를 내게 맡기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약조는 변치 않을 것이다. 스승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소생 목숨을 다해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한결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혼약을 맺은 뒤 한결은 잠시 스승의 곁을 떠나기로 했지요. 혼인을 올리기 전에 소생 세상에 나아가 작은 공이라도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빈손으로 아씨를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말리지 않으마. 다만 몸을 상하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라. 그렇게 한결은 길을 떠났습니다. 소은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임대감의 집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에는 조병만이라는 판서가 있었지요. 기름진 낯빛에 처진 눈을 한 이 사람은 겉으로는 더없이 온우한 척했지만 속은 시커먼 자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나랏 일을 보면서도 뒤로는 벼슬을 팔고 백성의 재물을 긁어 모았지요. 수령 자리를 두고 은밀히 재물을 주고받았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조병만의 위세가 두려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조병만에게 밉보이면 패가망신을 면치 못한다. 이것이 도성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임대감만은 달랐습니다. 임대감은 비록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나라가 썩어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지요. 그는 조병만의 비리를 낱낱이 담은 상소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밀히 증거를 모으고 밤을 새워 그를 다듬었지요. 한 사람의 탐욕이 만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니 내 어찌 눈을 감고 있겠는가. 그 곁에서 먹을 갈던 소은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그 일이 위험하지는 않으시옵니까? 임대감은 딸을 가만히 바라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은아, 잘 새겨 듣거라.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느니라. 비단 옷을 걸쳤다 하여 귀한 것이 아니요. 누더기를 걸쳤다 하여 천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니라. 소은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으나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도 형형하여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이 말 한마디가 훗날 소은의 가슴 속에서 어떻게 되살아날지 그때의 소은은 결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조병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임대감이 자신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조병만은 신복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임강덕이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그러나 임대감은 워낙 빈틈없는 사람이라 정작 중요한 것은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병만은 한 가지 무서운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면 그만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는 가짜 문서 한 장을 꾸며냈습니다. 임대감이 영모를 꾀하는 무리와 내통했다는 거짓 서찰이었지요. 그러고는 그 서찰을 몰래 임대감의 사랑채 책갈피 속에 끼워 넣게 했습니다. 며칠 뒤 조병만은 짐짓 놀란 얼굴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통탄할 일이옵니다. 원직관리 임강덕이 역도들과 손잡고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밀고가 들어왔사옵니다. 그 집을 뒤지면 증거가 나올 것이옵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 곧바로 금부사를 보내 임대감의 집을 수색하게 했지요. 한밤중 횃불을 든 관원들이 솥을 대문을 부수듯 밀고 들어왔습니다. 임강덕은 어디 있느냐? 영모의 죄인을 잡아들이라. 잠자던 소은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잠자던 소은은 마당에는 칼을 든 관원들이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끌려 나와 있었지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임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은아, 진정하거라. 이 아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너는 몸을 상하지 말고 기다리거라.
관원들은 사랑채를 샅샅이 뒤졌고 이내 책갈피 사이에서 그 가짜 서찰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영모의 서찰이 분명하다. 그 외침에 임대감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임대감은 의금부로 끌려가 모진 국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영모를 자백하라며 형리들이 매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쳐도 임대감의 입에서는 신음소리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른대로 고하라. 어느 무리와 내통하였느냐. 임대감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꾸짖었지요. 내가 무슨 영모를 꾸몄단 말인가. 그 서찰은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꾸며낸 것이다. 진정 나라를 좀먹는 자가 누구인지 하늘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조병만의 명을 받은 자들이라 국문은 더욱 가혹해질 뿐이었습니다. 임대감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지요. 없는 죄를 어찌 자백하겠는가. 내 비록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한들 거짓을 참이라 할 수는 없다. 한편 소은은 매일같이 의금부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죄가 없사옵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은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조병만의 세도가 워낙 막강하여 누구도 소은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갑순내는 그런 소은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지요. 아씨, 이러다 몸이 상하시겠습니다. 할멈, 아버님이 저 안에서 고초를 겪고 계신데 내 어찌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겠소. 그 무렵 멀리 길을 떠나 있던 한결의 귀에도 이 흉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승이 영모의 죄로 의금부에 갇혔다는 것이었지요. 한결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성에 닿았을 무렵 사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지요. 한결은 함부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마저 영모의 무리로 몰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섣불리 나서서는 아니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 반드시 스승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저 간악한 자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한결은 저작거리의 사정에 밝은 옛 벗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그 벗을 통해 한결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조병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네도 부디 몸조심하게. 스승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네 목숨도 위태로울 걸세. 한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맙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허나 나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네. 한편 의금부 안에서 임대감 또한 자신의 운명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홀로 남겨질 딸 소은이었지요. 내가 죽고 나면 저 어린 것이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밤 임대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자 한결이었지요. 한결이라면, 그 아이라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감은 옥조를 매수하여 은밀히 박각과 연통할 길을 찾았고 한결이 한양에 돌아와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임대감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자신이 모은 증거를 어찌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홀로 남을 딸을 어찌하면 지킬 수 있을까? 오랜 고심 끝에 임대감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은밀히 옥조를 통해 한결에게 한 통의 글을 전했지요.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결아,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다. 다만 내가 모은 증거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으니 그것이 한이로구나. 내 너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 산 너머 외딴 움막에 늙은이로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거라. 그리고 소은이를 거두어 다오. 그 아이 곁에 내가 있어야 비로소 모든 일이 풀릴 것이다.
한결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어찌하여 산 너머에 늙은이로 몸을 숨기라 하셨을까? 한참을 골똘히 생각한 끝에 한결은 스승의 깊은 헤아림을 깨달았지요. 조병만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있는 지금 젊은 사내가 소은의 곁에 머문다면 곧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 늙은 노인이라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게다가 외딴 산속이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그만이었지요. 과연 스승님이십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을 한결은 무릎을 치며 탄복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소은을 자신의 곁에 두면 조병만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으니 역적의 딸이라 하여 언제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는 처지였던 소은에게는 깊은 산속 노인의 아내로 숨어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결은 스승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요. 생각해보면 한결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미천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스승을 따라 여러 고을을 다니며 사람을 살피고 몸을 숨기는 법을 익힌 적이 있었으니 변복하여 신분을 감추는 일도 그때 곁눈으로 배운 바가 있었지요. 산 너머 외진 곳에 버려진 움막 하나를 찾아든 한결은 자신의 모습을 감쪽같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흰분을 발라 백발로 만들고 얼굴에는 주름을 그려 넣었지요. 손등에도 검버섯을 그려 넣고 손톱 밑에는 흙을 박아 늙은 농부의 손처럼 꾸몄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으니 영락없는 일흔 노인의 행색이었지요. 며칠 밤을 새워 노인의 말투와 몸짓을 익힌 한결은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25 청년이 아니라 다 늙은 백발 노인이 서 있었지요. 소은아,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반드시 스승님의 한을 풀고 떳떳한 모습으로 그대 앞에 서리다. 한결은 거울 속 노인의 얼굴을 향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의금부의 임대감에게는 끝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사약을 받는 날 형장에는 찬바람이 불었지요. 소은은 그 자리에 끌려 나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소은은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불렀지요. 임대감은 사약 사발을 받아들기 전 소은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소은아, 가까이 오너라. 이 아비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소은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가자 임대감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주위를 살핀 뒤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저 산 너머에 늙은이가 사는 움막이 있다. 내가 죽거든 너는 그 노인에게 가서 의탁하거라.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소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임대감은 딸의 말을 가만히 가로막고 형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 아비를 믿거라. 그 노인에게 가는 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요. 이 아비의 한을 푸는 길이다. 부디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그리하거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느니라. 소은은 아버지의 말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으나 그 간곡한 눈빛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이윽고 임대감은 사약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하늘을 한번 우러러본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들이켰지요. 하늘이시여, 이 임강덕의 결백을 굽어 살피소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임대감은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아버님, 아버님 눈을 뜨시옵소서. 그러나 한번 감긴 임대감의 눈은 다시 뜨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군중 속에서 늙은이로 변복한 한결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솟구치는 눈물을 이를 악물어 삼켰지요. 스승님, 부디 편히 잠드소서. 이 제자가 반드시 스승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나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소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집안이라 하여 재산은 모조리 관에 몰수되었고 넓은 기와집도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오직 늙은 유모 갑순내만이 소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지요. 할멈, 나는 아버님의 유언을 따르려 하오. 산 너머 노인에게 가겠소. 갑순내는 펄쩍 뛰었으나 소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할멈 아버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남기신 말씀이요. 거기에는 필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요. 나는 아버님을 믿소. 소은의 단호한 눈빛에 갑순내도 더는 말리지 못하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 고집을 부렸지요. 떠나기 전 소은은 아버지가 남긴 단출한 혼수함 하나를 챙겼습니다. 역적의 집이라 재산은 모조리 빼앗겼으나 이 낡은 함만은 어쩐 일인지 관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이거라도 가져가야겠소. 아버님의 손때가 묻은 것이니 그 함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때의 소은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처 없이 산길을 걸어 한나절을 꼬박 걸은 끝에 산 너머에 이르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에 과연 다 쓰러져가는 움막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지요. 세상에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산단 말입니까? 갑순내는 혀를 차며 움막을 둘러보았습니다. 소은이 조심스레 살인문 앞에서 인기척을 냈지요. 안에 누구 계시옵니까? 잠시 후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이 영락없는 이른 노인이었지요. 누구를 찾아 이 깊은 산중까지 왔는고?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은은 노인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소녀는 임강덕 대감의 여식 소은이라 하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어르신을 찾아왔사옵니다. 노인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그래, 임 대감의 따님이시구먼. 내 그대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네. 누추하나 어서 들어오시게. 그날 밤 노인은 초라하게나마 혼례의 모양을 갖추자 하였습니다. 임 대감의 유언이 그대를 내게 의탁하라는 것이었으니 우리 비록 단추라나마 예를 갖추는 것이 도리일세. 소은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백발노인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처지였으나 아버지의 유언이라 생각하니 묵묵히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갑순내가 부엌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왔고 노인과 소은은 그 앞에서 맞절을 올렸습니다. 변변한 예복도 손님도 없는 쓸쓸한 혼례였지요. 이 늙은이가 그대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구먼. 부디 너그러이 여겨주시게. 아니옵니다.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 소녀 마땅히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겠사옵니다. 밤이 깊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이라고는 하나 호롱불 하나 깜빡이는 단출한 방이었지요. 소은은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시오. 그리고 부디 소리를 내지 마시오. 방금 전까지 갈라져 있던 목소리가 어느새 낮고 또렷한 젊은이의 음성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소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백발을 벗어내렸지요. 가발 아래에서 검은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어 얼굴에 그린 주름을 닦아내자 짙은 눈썹에 형형한 눈빛을 지닌 젊은 사내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소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방님, 정녕 서방님이시옵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혼자 한결이었던 것입니다. 한결은 무릎을 꿇고 소은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소은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부인 그동안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소. 내 자초지종을 모두 말씀드리리다.
한결은 그간의 일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스승 임대감이 옥중에서 자신에게 글을 보낸 일, 늙은이로 변복하고 이 움막에서 때를 기다린 일, 그리고 형장에서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본 일까지 소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버님께서 그런 깊은 뜻으로. 소은은 비로소 아버지가 어찌하여 자신을 이 노인에게 보냈는지 깨달았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딸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한결은 소은에게 더욱 놀라운 진실을 들려주었지요. 부인 스승님께서는 결코 영모를 꾀하지 않으셨소. 이 모든 것은 조병만이라는 자가 꾸민 흉계요. 소은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간악한 일이. 그럼 아버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그렇소.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그 누명을 벗겨드려야 하오. 스승님의 결백을 만천하에 밝히고 저 간악한 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오. 서방님 소녀도 함께 하겠사옵니다. 아버님의 한을 푸는 일이라면 이 한 몸 부서진들 무엇이 아깝겠사옵니까? 이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소은이 놀라 돌아보니 갑순내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갑순내는 노인이 젊은 사내로 변한 것을 보고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할멈, 나를 모르시겠소. 옛날 임대감 댁에서 글을 배우던 한결이요. 갑순내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았지요. 아이고, 한결 도련님, 정녕, 도련님이시군요. 이렇게 하여 세 사람은 한 뜻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허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오. 조병만의 세도가 하늘을 찌르니 섣불리 나섰다가는 우리마저 목숨을 잃을 수 있소. 그러니 때를 기다려야 하오. 우선은 이 늙은이 행세를 계속해야 하오. 부인도 당분간은 이 산골에서 늙은 지아비를 모시는 새색시로 지내주셔야 하오. 소은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소녀, 무슨 일이든 서방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그날 밤 호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앞길을 의논했습니다. 우선은 조병만의 죄상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하오. 스승님께서 모으신 그 증거 말이오.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능히 임금께 진실을 아쪽 수 있을 것이오. 하오나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사옵니까? 그렇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요. 너무 조급해 마시오, 부인. 때가 되면 길이 열릴 것이오. 우리는 우선 이곳에서 몸을 숨기고 조병만의 동정을 살피며 기회를 노립시다. 소은이 등에 지고 온 낡은 혼수함이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소은은 깊은 산속 움막에서 새로운 나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낮이면 한결은 다시 백발 노인으로 변복하고 지냈지요. 소은은 늙은 지아비를 모시는 새색시 행세를 하며 밭을 갈고 물을 기르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곱게 자란 대감집 규수가 손에 흙을 묻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호미질 한 번에 손바닥이 부르트고 물동이 하나 있는데도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소은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결이 미안해할까봐 늘 밝은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부인 그 고운 손이 다 트고 갈라졌구려. 이 못난 사람 때문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아버님의 한을 풀 그날을 생각하면 소녀는 무슨 일이든 견딜 수 있사옵니다. 갑순내는 그런 두 사람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산 아랫마을에 내려가 양식을 구해오는 일은 늘 갑순내의 몫이었지요. 이 늙은 것이 다리 힘은 아직 쓸만하니 그런 일은 제게 맡기세요. 그러던 어느 날 갑순내가 산을 내려갔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아씨, 큰일입니다. 조판서가 임 대감님께서 모으신 증거를 찾으려고 사방에 사람을 풀었다 합니다.
그 말에 한결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조병만은 스승님이 모으신 증거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운 게요. 그날 밤 한결은 소은에게 지난날 스승과의 인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다 하셨소, 서방님. 그 말씀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녀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가르침을 품고 살아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듯 했지요. 세월이 흘러 산속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결은 마냥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조병만의 죄상을 캐려면 직접 세상에 나아가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떠돌이 약장수의 행색을 꾸며 도성을 누비기로 했지요. 약초 보따리를 둘러매고 방울을 흔들면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사람들의 입을 떠볼 수 있었으니까요. 부인네, 잠시 도성에 다녀오리다. 약장수로 꾸미면 조병만의 졸개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면 지체 말고 돌아오셔야 하옵니다. 한결이 산을 내려가자 소은은 살인문 밖까지 따라 나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지난날 임대감과 가깝게 지내던 한 늙은 선비의 집이었습니다. 약을 파는 척하며 임대감의 이야기를 꺼내니 선비는 주위를 살피고는 안으로 불러들였지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임강덕이 어떤 사람인데 그건 다 조병만이 꾸민 흉계가 분명해. 임대감이 그자의 비리를 캐고 있었거든. 한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스승의 결백을 증언해줄 사람을 찾은 것이었지요. 선비는 조병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벼슬을 팔아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았는지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어르신, 혹 이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오면 말입니다. 내 비록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네만 그날이 오면 이 늙은 몸이 증인으로 나서겠네. 선비는 한결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결은 그 뒤로도 약장수 행세를 하며 도성 곳곳을 누볐습니다. 어느 주막에서는 벼슬자리를 사고 파는 흥정에 관해 사람들이 은밀히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어느 상단 근처에서는 조병만이 소금과 배장사를 독점시켜 뇌물을 받아 챙기는 정황을 알아냈지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병만. 내 죄상이 이렇게 하나둘 드러나고 있으니 머지않아 그 죗값을 치르게 되리라. 한편 산속의 소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갑순내와 함께 산나물과 약초를 캐어 산 아래장에 내다 팔았고 병든 이들을 정성껏 돌보며 마을에서 작은 명성을 얻었지요. 그렇게 베풀면서 소은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찌하여 그토록 백성을 아꼈는지를 비로소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동안 소은 또한 조병만의 탐욕이 이 먼 산골 백성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둘 알게 되어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한결에게 전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은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이방 하나가 술에 취해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더라는 것이었지요. 내 이 노릇도 더는 못해 먹겠네. 조판서 그 양반 밑에서 더러운 일만 시키니 밤마다 잠이 안 와. 서방님 조판서 밑에서 일하는 이방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하옵니다. 한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자의 이름은 오필주라 했고 조병만의 곁에서 오랫동안 철은이를 도맡아온 자였지요. 한결은 다시 약장수로 꾸미고 오필주가 자주 드나든다는 주막을 찾아 며칠을 지켜본 끝에 자연스레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결이 살갑게 술을 따라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자 오필주는 조금씩 가슴속에 담아둔 말을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내 이 나이 먹도록 한 분을 모셔왔소만 그분 밑에서 한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죄 없는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모른 척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소. 한결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다독인다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 달이 흐르는 동안 한결은 적지 않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부인 이만하면 조병만의 죄상이 어지간히 드러난 듯하오. 허나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오. 이 모든 증언과 소문을 한데 묶어줄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물증 말이오. 그 무렵 뜻밖의 위기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병만은 임대감이 모은 증거가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던 중 한 졸개가 솔깃한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대감 임강덕의 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옵니다. 그 말에 조병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쩌면 그 계집이 증거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 당장 그 계집의 자취를 쫓아라. 조병만의 졸개들은 끈질기게 소운의 자취를 쫓다. 마침내 산 아랫마을에서 한 가지 단서를 잡았습니다. 이 마을에 약초를 잘 다루는 젊은 색시가 있다던데 산 너머 늙은이에게 시집 갔다 하더이다. 졸개 하나가 손님인 척 산 너머 움막을 찾아왔지요. 소은은 낯선 사내의 방문에 가슴이 철렁했으나 애써 태연한 척 응대했습니다. 색시는 말씨가 곱고 행동거지가 반듯한 것이 산골 사람 같지 않구려. 본디 친정이 어디시오? 소녀는 본디 먼 고을의 한미한 집안 출신이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가지 없어 이 산속 어른께 의탁하게 되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백발 노인이 콜록이며 나오니 사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조병만의 의심은 점점 깊어만 갔지요. 며칠 뒤 졸개가 돌아가 조병만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산 너머 움막에 임강덕의 딸로 보이는 색시가 살고 있었사온데 그 지아비가 다 늙은 노인이라 곡절을 알 수 없었사옵니다. 조병만은 눈을 빛냈습니다. 수상하다. 그 늙은이를 잡아다 문초에 보면 무언가 나올 것이다. 그 계집도 함께 잡아오너라. 한편 한결은 그 무렵 오필주에게 마지막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정성 끝에 오필주는 마음을 거의 열어보인 상태였지요. 약장수 양반 몇 해 전 임대감이라는 어진 분이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사약을 받았는데 그 일에 나도 손을 보챘단 말이오. 가짜 서찰을 그 댁에 끼워 넣는 일에 내가 끼었지. 한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으나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만약 그 더러운 일들을 바로잡을 길이 있다면 그대는 어찌하겠소. 그대는 믿어도 될 사람 같구려. 사흘 뒤 저 강가 정자에서 봅시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조병만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군사를 풀어 그 움막을 통째로 덮쳐라. 늙은이든 색시든 모조리 잡아들여 증거의 행방을 캐내라. 한밤중 횃불을 든 졸개 수십 명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나오라. 역적 임강덕의 딸과 그 일당을 잡으러 왔다. 소은은 새파랗게 질렸으나 한결이 재빨리 등 뒤로 숨겼습니다. 부인 침착하시오. 내 어떻게든 막아보겠소. 한결은 노인의 모습 그대로 문을 열고 나섰지만 졸개들은 막무가내였지요. 순간 한결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늙은이의 굼뜬 몸짓은 온데간데 없고 날랜 무인의 솜씨로 졸개들을 하나둘 쓰러뜨렸지요. 그러나 워낙 수가 많은지라 한결 혼자서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인 어서 갑순내와 함께 산속으로 피하시오. 나는 이자들을 막고 뒤따르겠소. 서방님 안 됩니다. 어서요. 그 혼수함을 꼭 챙기시오. 갑순내가 소운을 끌다시피 하여 어둠 속으로 달아났지요. 한결은 졸개들을 막아서며 무사히 달아날 시간을 벌었으나 결국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졸개들의 칼에 어깨를 깊이 베인 한결은 선열이 도포를 적시는 가운데도 끝까지 버티며 소운이 달아난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졸개들을 유인했지요. 덕분에 소은과 갑순내는 무사히 반대편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한결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졸개들은 쓰러진 한결을 밧줄로 꽁꽁 묶었지요. 이 늙은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끌고 가서 문초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결은 조병만의 졸개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 달아난 소은과 갑순내는 가까스로 깊은 산속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할멈 서방님이 잡히셨소. 이를 어쩌면 좋소. 소은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요. 그 깊은 절망의 밤, 소은은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가슴을 비추었지요. 사약을 받는 순간까지도 결백을 외치신 아버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졸개들을 막아서던 서방님. 그런데 나는 어찌하여 이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소은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겉모습이 곱고 연약한 규수라 하여 그 마음마저 연약한 것은 아니다. 나도 아버님의 딸이요, 서방님의 아내다. 내 속에 품은 뜻으로 내가 이 일을 끝내리라. 할멈, 나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겠소. 서방님을 구하고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겠소. 갑순내는 그런 소은을 보며 놀라움과 대견함에 눈시울을 붉혔지요. 아씨, 그 정신이에요. 대감님을 쏙 빼닮으셨어요. 날이 밝자 소은은 동굴에서 나와 산을 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한결이 공들여온 오필주였지요. 갑순내를 시켜 은밀히 오필주를 찾아가니 그는 임대감댁 유모라는 것을 알고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소은을 만난 오필주는 그간의 사정을 모두 듣고 크게 놀랐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약장수 양반이 임대감의 제자였단 말이오. 오필주는 소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면목이 없소이다. 이 죄 많은 놈이 바로 그 가짜 서찰을 임대감댁 사랑채에 몰래 끼워 넣는 일에 가담했던 자요. 소은은 가슴이 미어졌으나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을 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필주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한 목숨 바쳐서라도 아씨 아버님 누명을 벗기고 저 간악한 자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필주는 자신이 오랫동안 몰래 빼돌려 모아둔 비밀 장부를 내밀었지요. 벼슬을 판 내력과 받은 뇌물의 액수가 고스란히 기록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소은의 손에는 조병만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사로잡힌 한결을 구하고 이 진실을 임금께 아뢰는 일이었지요. 아씨 말씀이 옳습니다. 장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요. 무언가 임 대감님께서 직접 남기신 증거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그 말에 소은은 문득 아버지의 혼수함을 떠올렸습니다. 함을 이리저리 살피던 소은은 바닥을 두드려 보다 깜짝 놀랐지요. 함의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손끝에 작은 빗장 같은 것이 잡혀 밀자 함의 바닥이 스르르 들렸지요. 조심스레 바닥을 드러내니 그 아래에서 한 뭉치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는 틀림없는 아버지 임강덕의 필체였지요. 바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작성한 상소의 원본이었습니다. 벼슬을 판 내력과 뇌물의 액수, 백성을 수탈한 죄상이 날짜와 함께 조목조목 적혀 있었지요. 아버님께서 이것을 소녀에게 맡기셨군요. 소은은 그 문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하여 자신을 한결에게 보냈는지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것이지요. 역적의 딸이 시집 가져가는 낡은 혼수함을 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소은의 손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소 원본과 오필주가 건넨 조병만의 비밀 장부. 이 둘을 임금께 올리면 능히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조병만을 심판할 수 있을 터였지요. 소은은 오필주와 의논하여 마침내 임금께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소은은 임금의 행차 앞에 뛰어들어 두 손에 문서를 받쳐들고 엎드렸습니다. 전하 억울하게 죽은 신하의 딸이 감히 아뢰옵니다. 부디 이 글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호위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끌어내려 했으나 소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전하 충신 임강덕의 결백과 간신 조병만의 죄상이 여기 모두 담겨 있사옵니다. 소녀 한 목숨 각오로 아뢰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박하고도 당당한 외침에 임금은 행차를 멈추었습니다. 멈추어라. 그 계집을 끌어내지 말고 그 글을 가져오라. 임금은 소은이 올린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갈수록 임금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일그러졌지요. 이것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임금은 즉시 의금부와 사헌부에 명하여 관련 문서를 낱낱이 대조하고 그 진위를 가리게 하였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임금은 그 자리에서 조병만과 관련된 모든 자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사로잡혀 있던 한결 또한 어전으로 끌려 나왔지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백발 가발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한결이었습니다. 신은 임강덕의 제자 유한결이옵니다. 저 조병만은 제 스승의 비리 고발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영모의 누명을 씌워 죽였사옵니다. 여기 스승께서 남기신 상소 원본과 조병만의 비밀 장부가 그 증거이옵니다. 한결은 품에서 옷가락지 한 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스승께서 소신에게 정혼의 증표로 내리신 것이옵니다.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신에게 따님을 부탁하셨기에 소신이 늙은이로 변복하여 산속에 숨어 지낸 것도 저 간악한 자의 감시를 피해 진실을 밝힐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조병만은 끝까지 죄를 부인했으나 그때 오필주가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조병만의 밑에서 오랫동안 그 더러운 일을 도운 이방 오필주이옵니다. 저 비밀 장부는 소인이 직접 베껴둔 것으로 한자도 거짓이 없사옵니다. 측근이었던 오필주마저 등을 돌리자 조병만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오필주는 자신이 가담했던 가짜 서찰 사건의 전말까지 낱낱이 고했지요. 임금은 장부와 상소를 낱낱이 대조해 보았습니다. 두 문서에 적힌 내용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들어맞았지요. 조병만 내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거늘 아직도 발뺌하려 드는가. 충신을 모함하여 죽이고 나라를 좀먹은 죄를 어찌 헤아리겠는가. 조병만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러나 임금의 명은 추상 같았지요. 저 간악한 자의 관직을 모두 삭탈하고 가산을 몰수한 뒤 국문을 거쳐 중형에 처하라. 그와 결탁하여 벼슬을 사고 팔고 백성을 수탈한 무리도 낱낱이 잡아들여 엄히 벌하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부리던 조병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죄인의 몸이 되어 끌려나갔습니다. 그와 한통 속이던 무리도 줄줄이 잡혀 들어가 각기 죗값을 치렀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으로 통쾌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천벌을 받은 게야. 임금은 이어서 임강덕의 누명을 벗기고 그 충절을 기렸습니다. 임강덕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간신을 고발한 충신이로다. 그의 관직을 회복하고 후한 시호를 내려 그 억울함을 위로하라. 또한 임금은 소은과 한결의 충효를 크게 칭찬하며 유한결에게 벼슬을 내리고 몰수되었던 가산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오필주에게는 지난날 가짜 서찰을 끼워 넣었는데 가담한 죄를 엄히 물었으나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운 점을 참작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고 관직을 거두어 먼 고을에서 속죄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소은과 한결은 임금 앞에 엎드려 성은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갑순내도 감격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시지요. 우리 아씨가 기어이 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결은 회복된 벼슬자리에서 백성을 위해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스승 임대감이 그러했듯 늘 낮은 곳에서 백성을 살피고 억울한 이의 편에 섰지요. 소은은 그런 한결의 곁을 지키며 어진 안주인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산속에서 익힌 약초 솜씨로 병든 이들을 돌보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늘 베풀기를 잊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임대감의 위패를 모셔 철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부부는 나란히 절을 올리며 속삭였지요. 아버님, 이제야 마음 놓고 쉬소서. 아버님의 결백이 만천하에 드러났사옵니다. 스승님, 이 제자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뜻에 있다는 그 말씀을요. 한때 곱게 자라기만 했던 대감집 규수는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글만 읽던 처녀가 아버지를 잃고 지아비를 구하며 진실을 밝히는 동안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누더기를 걸친 늙은이 행세를 하던 청년은 떳떳한 관원이 되어 백성의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고든 뜻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것이지요. 겉모습은 그토록 보잘것없었으나 그 속에 품은 고든 뜻이 끝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사람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비단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뜻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